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새벽입니다. 전식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상승세로 진행된 뒤에 계속 추세를 탔습니다. 때마침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화와 함께 사천 논란에 휩싸였고, 비명 행사 논란은 정치판의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그러나 선거판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이 끝나자 비명과 친문 일보가 떨어져 나간 채 진짜 떠날 것 같던 임종석 등 강경파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분란이 있었느냐 하는 듯이 단일 대우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멀쩡한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김기현을 쫓아내고 비대위원장으로 온 한동훈은 총선을 위한 전국 유세를 자신의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원맨쇼를 벌였습니다. 그 반짝 효과로 이 수도권은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은 민주당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 지역구마다 후보를 대입을 해보면 대부분 민주당이 밀렸습니다. 그나마도 여당이 이긴 기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수도권 판세는 다시 요동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이 흔들렸습니다. 조선동아 두 신문은 나란히 유난 충돌, 유난 갈등을 일면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폭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으로 황상무와 이종섭 두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벌인 암투도 원인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섭의 경우는 이 민주당이 판트랩에 걸려들었다는 분석이 더 정확히 보일 정도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최상병 죽음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는 범죄 혐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 안의 사망사고는 군 헌병과 군 검찰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이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보수의 안방격인 부울경은 여야 간의 초접전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접전 지역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은 36%. 반면에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이 야당의 다수 당선을 기대한다는 정부 견제론 응답이 51%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보다 여당 승리 응답은, 그러니까 지원론은 4%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승리 응답, 이른바 견제론은 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보수층의 73%는 여당 승리를, 그리고 진보층의 87%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만큼 보수층의 결집력이 진보좌파보다 확연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중도층에서 여당 승리를 바라는 비율은 26%뿐 58%는 야당의 승리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른바 무당층 역시 여당 승리를 원하는 비율은 19%뿐이고 43%는 야당 승리를 원했습니다. 총선 투표 의향, 이 비례대표 정당은 국민의 미래가 30%, 더불어민주연합이 23%,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2%, 그 둘을 합하면 45%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5%,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 각각 2%,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이번에는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주보다 각각 3%포인트, 1%포인트가 줄었고 조국 혁신당은 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둘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8%, 개혁신당이 3%,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모두 1%였습니다. 무당층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18%나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당층의 한 60, 70%는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바뀝니다. 자,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자 셋 중에 한 명은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대의 외면도 유전합니다. 0%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40, 50 중장년층에 아주 집중이 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면을 하나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한 3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늘어난 58%였습니다. 자,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8. 이 상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시험인 총선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 총선을 맞는다면 감히 말하건대 국민의힘은 21대에 이어 다시 한번 참패합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이고 중간평가는 언제나 그렇듯이 민생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 과목이 바로 민생경제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역시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 민생, 물가가 22%로 지난주 16%보다 6%포인트가 올라서 단연 1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을 한 게 부정평가를 상승시킨 초대형 사고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거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불과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파를 묶음이 조금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500원에서 2,000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파 양이 확 줄어들고, 양은 줄어들고, 가격이 4,000원, 5,000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파를 875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윤 대통령은 그걸 들고 참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대파 하나 가격은 많이 올라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마트에서 3, 4천 원 하고 있는데 대통령 방문 시기에 맞춰 하나로마트가 대폭 할인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875원이라고 붙은 대파를 들고 참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으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지겠습니까? 어쨌든 개별 지역구를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방심했다간 추월당한다. 살얼음판 걷는 격전지 후보들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경제는 자사가 의뢰한 갤럽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 여야 후보 간 초접전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추세는 이미 야당 우위이며 심지어 다른 여론조사입니다만 분당갑 같이 여당의 안방으로 인식되던 곳에서도 밀렸습니다. 먼저 미니 대선이라는 인천 계양을 볼까요? 이재명 46%, 원희룡 40%. 저는 어제 OBS 방송에 가서 자, 원희룡에게 역전의 기회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재명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지만 아직 원희룡은 단 한 번도 이재명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 후보들이죠. 경남지사 출신 맞대결인 양산을 볼까요? 김두관 44%, 김태호 43%. 낙동강 벨트인데 보수여당의 후보가 1%포인트가 밀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1%포인트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뭐 이런 차이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김태호가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과 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종로를 한번 볼까요? 노무현의 사위죠. 곽상은 변호사와 그리고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역시 변호사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 판사라고 해야 합니까? 최재형이 대결하는 종로에서는 곽상은 43%, 그리고 최재형 37%. 차이는 6%포인트가 납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년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았던 정치 문외한인 곽상은이 43%. 거기에 비해서 이미 국회의원을 4년이나 지내신 이 최재형이 37%.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개혁신당 금태섭은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매경과 MBN의 경기성남 분당과 여론조사도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여론조사는 17과 18일 렉스리서치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대선 잠룡간 빅매치로 주목받는 분당갑에서 안철수와 이광재는 그곳이 보수의 텃밭인데도 그야말로 초집진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44%, 이광재 45%로 차이가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재가 이기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도전장을 내민 개혁신당 유호정은 2%였는데 어제 후보 등록을 포기를 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는 실패했다. 아주 냉철한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당갑은 16대 총선부터 2022년 재보궐선거까지 7번의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보수 정당 6번이나 승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재보선의 경우에 안철수는 62.5%로서 민주당 김병관 37.49%를 무려 25%포인트 차로 따돌리면서 아주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 빅매치가 성사됐을 때 이 안철수의 우위는 아주 당연해 보였습니다. 언론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커지면서 중도층 민심이 출렁였고 그리고 초박빙 격전지가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외에 MBN 여론조사 결과는 또 이렇습니다. 먼저 종로 최재형이 38%, 곽상은 44%. 여전히 갤럽과 마찬가지로 곽상은이 우위했습니다. 중승동갑 윤숙이 34%, 전현희가 43%. 윤숙이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영등포갑 김영주 35%, 최인일 50%.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한동훈은 김영주를 왜 영입을 했을까요? 차라리 그대로 놔뒀으면 야당은 무소속 김영주와 그리고 민주당 최현일이 싸울 것이고 어쩌면 국민의힘 후보는 유일 보수 후보로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글쎄요. 나는 노동계의 대모인 김영주를 영입한 것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를 볼까요? 역시 운동권에 있다가 3m 위원장을 지냈죠. 그리고 전향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으로 이 국회를 계속 노크를 했던 함은경 이번에 국민의힘에 영입이 돼서 35%, 그리고 민주당은 정신회가 47%, 12%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아마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차이로 보입니다. 자, 이종섭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해병대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어제 22일 이중섭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도주 대사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도주했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서 귀국해서 빨리 나를 조사해 주세요 이래도 지금 조사를 할 입장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중섭은 지금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건상 4월 10일 총선 이전에는 소환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그리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중섭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중섭이 저지른 범죄가 어느 정도의 범죄입니까? 저는 그걸 무슨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에 소환조사 일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이중섭은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도 공수처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왜 미식거릴까요? 정말 준비가 안 된 걸까요?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중섭이 연관된 부분은 사실상 엄청난 사법방해를 한 범죄의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중섭 측은 당분간 조사가 어렵다는 공수처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국 금지를 했느냐? 이중섭 변호인 김태훈이 말입니다. 출국 금지를 몇 차례 인정을 하고 출국 금지 해제 반대 의견까지 냈다. 그런데도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6개월 동안이나 수차 출국 금지를 연장을 했죠. 그럼 그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장을 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사건을 왜 미리 출국 금지를 한 것입니까? 과연 누가 이중섭을 함정에 빠뜨린 것일까요? 그래서 김태훈 변호사의 의심은 당연합니다. 출금과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릅니다.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 아마 이 사건을 공수처가 아니고 옛날 검찰, 특수부든 어디든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소환조차 하지 않고 처리를 했을 겁니다. 아마 각하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진짜 배지를 죽게 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조수진이 아니라 친명으로 소문이 난 한민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새벽에 조수진이 후보직에서 물러나자 한민수를 공천했습니다. 아마 스스로 물러났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조수진은 유시민이 배지를 주었다고 할 정도로 생각지도 않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동안 강간 가해자 등을 변호하면서 피해자에게 변론을 이유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진보좌파 언론이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을 정도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목발 경품 정봉주 그리고 집단 강간 변호 조수진이 연속으로 낙마를 하자 강북을의 한민수 대변인을 이재명 대표 직권으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한민수는 전북 익산태생이죠. 그리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는데 이 국민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그러니까 2016년 4월 6일자 황당한 선거구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졸속 공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지역 주민을 장기판이 졸로 이기는 게 아니라면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전념 오른 사람을 내리꽂이로 공천을 하는 게 지역 주민이 장기판이 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칼럼을 쓴 겁니다. 그는 대전 유성갑에 출마하려다가 경선에서 지자 서울 송파갑에서 공천을 받은 최명길 씨를 향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자신이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어쨌든 한민수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17년 8월 8일 국민일보 김익칼럼을 쓰고 바로 16일 뒤에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썼던 김익칼럼의 진정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후에 한민수는 국회 대변인 그리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거쳐서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친명계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박용진의 세 번째 비명 행사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 지역 현역인 비명계 박용진은 이재명에 의해서 비명 행사만 3번 연속 당한 셈이 된 겁니다. 당에서 강북을 연쇄 경선 낙마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지어서 올리는 걸까요? 서울 강북을은 한 번도 보수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은 민주당 텃밭입니다. 안방 중에서 안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박용진은 강성 팬덤과 그리고 공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0일 이틀간 정봉주와의 경선 결선에서는 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ARS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차지하고도 하위 10% 페널티로 패했습니다. 18과 19일 이틀간 조수진과의 재경선은 비명계 현역에게 불리한 전국 권리당원 70% 그리고 지역 권리당원 30%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완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선 탈락자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의 한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친명에게 유리한 시스템으로 2번을 죽이더니 마지막 날엔 당규에 따른 시스템 사천으로 마무리됐다. 후보 발표 이전부터 박용진 배제는 상수였던 것입니다. 전날까지도 조수진 논란과 관련해 버텼던 이재명 측은 수도권 후보들에게서 조수진 교체론이 들끓자 전날 밤 긴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인 말입니다. 자칫 성범죄를 방조한다는 프레임에 이끌 수 있었다. 공천 취소나 자진 사퇴 외에는 해법이 없었다. 민주당이 끝내 한민수를 내놓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평소 이재명을 비판하던 눈에 가시 같던 박용진을 보란듯이 떨어뜨리고 친명 한민수를 전략 공천한 게 이재명 사당과의 명백한 증거다. 한편 이석현 새로미래고문은 20일 박용진 의원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석현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의 쓴소리한 사람은 끝까지 배제하는 민주당은 정의도 공정도 없는 이 대표의 사당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대신 당신을 찾아가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을 찝찝거리냐고 물었습니다. 중국을 찝찝거리는 바람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은 안 되고 대신에 수입은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쉐쉐 이러면 되지. 과연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은 이재명이 또 불출석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과연 구인해서 끌고 갈까요? 무엇보다 민주주의에서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짐승의 사회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